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이와 같이 마감을 했습니다. 흐름을 보면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했죠.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결과적으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는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처음 출발점, 자 이때보다는 그나마 좀 해피엔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과연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이러한 이벤트가 이번 주 코스피 지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같은 시각 나스닥 100 선물 지수입니다. 빨간색 네모 막대기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때가 바로 같은 시간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급등을 했죠. 2.9% 정도 수준에서 순식간에 한 3%를 넘어버렸습니다. 거의 3.1%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나스닥 100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해버렸죠. 바로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 6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각은 우리나라 시각이에요. 바로 9시 반이죠. 자, 이때 6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비농업 고용지수, 생산활동 참여 지수, 실업률, 민간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다양한 이 고용 관련 지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 실제 보시면 주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붉은색 표시는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고요. 민간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역시 적당히 상회한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상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다음 주 꼭 눈여겨봐야 되는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해서 FOMC 의사록과 6월 고용 지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6월 고용 지표 관련해서는 잘 나와도 문제고 안 나와도 문제다.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정말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안 좋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너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경제가 견조하네. 그렇다면 연준의 긴축 스탠스에 강력한 힘을 실어줄 수가 있겠죠. 어차피 물가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데 경제가 견고하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놓고 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액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바로 후자의 상황이 발생을 했죠.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패드워치에서 제시하는 7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보시면요. 자, 1주 전과 7월 8일 기준 이때를 보시면 0.75%포인트 인상 확률이 86.2%에서 92.4%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1%포인트 인상 확률이 처음 등장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0%였는데 무려 7.6%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지표가 발표되자마자 국채금리는 급등을 하고 나스닥 100 선물 지수는 1%까지 마이너스 1%까지 급락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거든요. 나스닥 지수 중심으로. 그리고 나머지 지수 역시 처음 시작했을 때 이때가 막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 1시간 있다 미국 증시가 시작을 하죠. 9시 반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 10시 반에 미국 증시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초반에는 증시가 안 좋았다가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면서 막판에 결과적으로 나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지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잘 나왔잖아요. 자, 부정적인 것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 높인다. 긍정적인 것은 경기가 생각보다 견조하다. 자, 근데 후자를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는 것이죠. 자,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오라고 해서 GDP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데일리로 전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고용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GDP 나오에서 원래는 2분기 GDP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됐는데 살짝 올라갔죠. 한때는 마이너스 2.1%까지 GDP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는 마이너스 1.2%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미국장을 정리를 하면 이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를 반영해서 단기간은 좀 급락은 했지만 자,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우려했던 경기 침체 이 부분은 좀 과도했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되어서 결과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소폭 상승 마감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자,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일정은 바로 미국의 6월 CPI입니다. 그 밖에도 베이지북 발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지만, 자, 이런 것들은 다소 변동성을 줄 수 있지만 메인 이벤트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역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6월 CPI다. 자,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다소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5월보다는 6월이 확실히 CPI가 둔화될 것으로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뚜껑을 열어봐서 진짜 이게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를 한다, 물가 상승률이. 자, 그렇다면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역시 추가 상승 여력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지난달처럼 CPI가 예상을 상회했다. 생각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고 길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또 한 번 생기면 다시 시장은 또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200선을 다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월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19일에 이 옐런 재무장관 방한, 이 이슈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최근에 나온 기사죠.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94억 달러나 감소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대예요. 그래서 오는 19일 옐런 재무장관이 방한하면 한미 통화 스와프 이거를 논의할 수가 있다. 이게 실제로 체결된다면 환율에 긍정적이겠죠. 사실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나 부진하죠. 글로벌 증시 대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입니다. 그리고 수급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죠. 근데 외국인은 뭘 보고 우리나라 증시를 매매를 할까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환율입니다.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원화 대비 오르면은 가만히 있어도 평가 손실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이 14조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컨센서스는 14조 6천억이었습니다. 즉 컨센서스보다 시장의 기대치보다 어느 정도 낮게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어닝 쇼크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삼성전자가 막 올랐거든요. 아니,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한 실적을 냈는데 왜 주가가 오르냐? 어느 정도 실적이 낮게 나온다는 부분을 선반영하고서라도 너무나 많이 빠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게 나온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너무 싸다 보니까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내려온 이유는 펀드메탈 그 부분보다도 이렇게 환율 상승에 따른 수급적 외국인의 이탈 요인이 더 컸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 환율을 어느 정도 진정을 해주는 것이 국내 증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벤트가 오는 19일 날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요일에 또 하나의 돌발 이벤트가 생겼죠. 아베 전 총리가 피살됐습니다. 피살되자마자 엔화 환율이 원화 환율 대비 급등한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아니 전 총리의 사망 소식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쳤느냐? 자, 기사를 하나 보시면요. 아베 피습에 시장에선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 자, 아베노믹스가 들어오면서 강력한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완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중앙은행인 BOJ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단행을 했어요. 지금 글로벌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하지만 지금 일본은요, 계속해서 완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오고 말건. 왜냐면은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디플레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핵심입니다. 근데 이러한 강력한 완화 정책을 펼친 아베노믹스. 근데 여기에서 대수장인 아베가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잖아요. 이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자, 그런 우려를 반영을 해서 갑자기 엔화 가치가 확 상승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엔화 가치가 저점을 찍었네 라고 하면서 또 글로벌 자금들이 엔화로 쏠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또 원화의 매력은 감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엔화 가치가 금요일날 올랐고요. 코스피 지수 역시 한 1.4%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점점 상승폭이 낮아져서 결과적으로는 0.7% 상승에 마감을 했잖아요. 자, 하지만 이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이 정도에 끝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엔화 가치가 다시 낮아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그런 우려는 좀 과도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죠. 여기서 자민당이 여전히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것인지, 자, 그래서 이 아베노미스가 여전히 이어질 것인지, 자, 그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끝으로요, 그 밖의 변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미국의 CPI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19일 날 옐런 재무장관이 방한을 하면서 통화 스와프 논의, 이게 잘 체결이 된다면 분명히 국내 증시에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저항선이 한 2,500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잘하면 갈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근데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2분기 실적 시즌이죠. 이번 주에는 14일 날 이 미국의 금융주들, 뭐 JP 모건이라든지 블랙록, 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인데, 그게 본격적으로 7월 말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 특히 유가를 들 수가 있죠. 금요일 날 원자재 시황을 보시면 일단 유가가 한 90불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110불 이상까지 다시 또 오른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경기 침체 우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월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긴 했지만 사실 고용지표는 약간 좀 후행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업이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당장 직원을 자르지는 않습니다. 한 몇 주 정도 버티다가 자르거든요. 물론 미국은 좀 고용이 유연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바로 자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용지표는 좀 후행적이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자, 7월 국내 증시를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건은 CPI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리고 두 번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서 환율 진정이 되느냐. 자, 이 부분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어긋나는 이벤트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2200선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흘러서 손실난 계좌 복구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